아르테미스 2호의 발사가 4월로 다시 한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3월로 잡혔던 계획이 흔들리면서 나사는 로켓을 다시 조립동으로 되돌려서 점검, 수리를 진행하고 발사 창도 최소 4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런 지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달 탐사와 관련된 음모론이 솔솔 피어오릅니다. 지금 기술로도 이렇게 사람을 달 근처에 보내는 게 어려운데 과연 50년도 더 전에 인류가 정말 달에 갔다고? 사실 저도 댓글에서 이 질문을 꽤 자주 받습니다. 그럼 정말 그때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54년 전 인류가 마지막으로 달에 발자국을 남겼던 그 시대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달 탐사, 정말 음모론인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폴로 달 착륙 논쟁을 가능했나 불가능했나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증거와 물리로 하나씩 샅샅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6억 명이 넘는 사람이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본 순간이었죠. 흑백 화면 속 우주 비행사가 사다리를 내려옵니다. 투박한 부츠가 회색 먼지를 밟는 순간 닐 암스트롱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1.3초의 시간차를 두고 38만 킬로미터 너머에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시간차가 오히려 그날의 장면을 더 진짜처럼 느끼게도 합니다. 화면 너머에 있는 거리라는 현실이 끼어 있으니까요.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말합니다. 저거 세트장 아니야? 놀라운 건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의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겁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에서 20%, 영국인의 25%, 러시아인의 28%가 달 착륙을 의심합니다. 유튜브에 달 착륙 음모론을 검색하면 수만 개의 영상이 쏟아지죠. 그래서 오늘은 접근 방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라 달에 안 가고 속일 수 있었느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969년 나사의 달 착륙을 조작하는 총책임자라고 가정을 해보고 달에 한 발짝도 디디지 않고 어떻게 전 세계를 속여야 하는지,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모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영상입니다. 마치 달 표면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요? 바로 중력입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중력이 6분의 1이니까 낙하 시간은 6의 스퀘어 루트 배, 대략 2.5배 정도 길어집니다. 적어도 중력이 만드는 장면들, 낙하와 도약과 먼지 궤적은 2.5배 느리게 보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슬로우 모션입니다. 아폴로 11호의 첫 번째 달 표면 활동은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생중계되었습니다. 2.5배 느린 영상을 만들려면 실제로는 1시간 정도를 고속으로 촬영을 해야 합니다. 1969년에 고속 촬영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필름 카메라를 쓰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달에서 온 영상은 우리가 흔히 아는 TV 신호가 아닌 초당 10프레임짜리 특수한 저속 스캔 TV 규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상에서 표준 방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러니까 조작을 하려면 단지 슬로우 모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독특한 규격까지 맞춰서 달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먼지인데요. 아폴로 11호 영상을 자세히 보면 우주 비행사가 걸을 때마다 발밑에 먼지가 깔끔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가 곧바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공중에 머무르거나 흩날리지가 않아요. 이건 공기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폴로 11호에는 달 탐사차가 없었지만 나중에 아폴로 15호, 16호, 17호의 달 로버 주행 영상을 보시면 먼지의 움직임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죠. 바퀴 뒤로 솟구친 먼지가 마치 분수처럼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좌우 대칭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지구에서 재현하려면 결국 촬영 세트 전체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진공 챔버는 나사의 글렌 연구센터의 대형 진공 챔버입니다. 지름 30m, 높이 37m. 1969년도에 완공이 된 이 시설은 당시 기준으로도 최첨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가 수백 미터를 달리는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름 수백 미터급 진공 챔버는 지금도 없습니다. 물론 슬로우 모션 기술은 있었습니다. 진공 챔버도 있었습니다. 각각은 가능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조합해서 완벽한 달 착륙 영상을 만드는 것, 그거 어쩌면 1969년에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영상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했다고 쳐보죠.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달에 다녀왔다는 물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월석이죠.
아폴로 프로그램은 총 6번의 달 착륙을 통해 382kg의 월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천 개의 샘플 버너가 붙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고 필요할 때마다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서 전 세계 연구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수십 년간 수천 명의 과학자가 이 돌을 분석해왔죠. 다시 말해 전 세계 지질학계를 속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상은 한번 속이면 끝입니다. 월석은 그런데 다르죠. 50년 넘게 계속 검증받아야 합니다. 새 분석 기술이 나올 때마다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죠. 월석에는 지구의 돌에서는 보기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수십억 년간 대기 없이 진공과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흔적, 풍화작용이 전혀 없는 표면, 미세 운석이 초고속으로 충돌해 만들어진 젯핏이라고 하는 지름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구멍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지구에는 공기와 물이 있어서 이런 흔적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 사라집니다. 다른 이런 젯핏을 지울 만한 지우개가 없는 것이죠. 아르말콜라이트라는 광물은 아폴로 11호 샘플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암스트롱, 올드린, 콜린스의 이름을 딴 이 광물은 당시 지구에서 정식으로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1969년에 위조하려면 아직 학계가 모르는 성분 조합까지 우연히 맞춰야 합니다. 그것도 382kg이나요. 주요 월석의 나이는 36억에서 44억 년 전입니다. 지구에서 이렇게 오래된 암석을 382kg이나 모으고 표면에 미세 충돌 흔적까지 만들고 당시까지 보고되지 않은 광물을 섞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의 무인 탐사선 루나 시리즈도 달에서 샘플을 가지고 왔고 아폴로 샘플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조성이 유사했죠. 조작이었다면 소련 샘플까지 미리 맞춰야 합니다. 냉전 한복판에서요. 각 조건 하나하나는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쯤 되면 그냥 달에 가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일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물증까지 해결했다고 칩시다. 이제 정말 까다로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폴로 11호, 14호, 15호 우주 비행사들은 달 표면에 레이저 반사경을 설치하고 왔습니다. 지구에서 쏜 레이저를 정확히 왔던 방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특수한 프리즘 배열이죠. 이 장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 있습니다. 전원도 필요가 없죠. 미국과 프랑스의 몇몇 관측소에서 정기적으로 달을 향해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반사 신호를 잡아냅니다. 왕복 시간은 약 2.5초. 조건이 좋을 때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수 밀리미터 정도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50년간 매년 전 세계 여러 천문대에서 계속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반사경은 달 표면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반사경을 달에 가져다 놓아야 하죠. 무인 로봇으로 가능하지 않냐고요? 실제로 소련의 무인 탐사선 루노호토도 1970년에 달에 반사경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폴로가 세트장이었다면 비밀리에 무인 착륙선을 3번이나 보내야 합니다. 로켓 발사는 어떻게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한복판에 소련이 미국의 모든 우주 활동을 추적했으니까요. 비밀리에 무인 착륙 기술을 개발하고 소련의 감시망을 피해 3번이나 보내는 것, 아니면 그냥 공개적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 어느 쪽이 더 간단할까요?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969년 미국과 소련은 지구상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아폴로의 교신을 수신하고 신호가 어디쯤에서 오는지 추적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달에서 온 신호처럼 보이려면 신호는 달 거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트장 신호를 달에서 온 것처럼 꾸미려면 결국 달 거리 어딘가에 송신 장비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발사와 추적의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소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련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줄곧 앞서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공위성,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 최초의 우주 유영 모두 소련이 먼저 해냈죠. 소련의 달 탐사 로켓 N1은 4번 발사해서 4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조작했다는 걸 폭로할 수 있었다면 이 치욕적인 패배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었을 겁니다. 소련으로서는 꿈같은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소련은 아폴로 달 착륙을 조작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프로그램에는 정점 기준으로 40만 명 규모의 인력이 관여를 했었고 수만 개에 가까운 기업과 대학이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반세기 넘게 침묵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비밀은 새어나갑니다. 맨하튼 프로젝트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소련 스파이에게 정보가 넘어갔고 워터게이트 사건은 몇 명의 입을 막으려다가 실패를 했었죠. 40만 명이 50년 넘게 완벽한 침묵을 지킨다? 역사상 어떤 비밀도 이 규모로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나서지 않았습니다. 냉전 한복판에서 적국의 침묵, 그리고 40만 명이 반세기 넘게 지킨 비밀,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음모론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어찌 보면 이보다는 훨씬 시시합니다.
깃발이라든지 별 그림자라든지 흥미롭게도 이 증거들은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됩니다. 달에 꽂은 깃발이 펄럭인다? 사실 깃발은 바람에 펄럭이는 게 아닙니다. 우주 비행사가 깃대를 세우면서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진공에서는 공기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한 번 흔들린 천이 더 오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사는 깃발이 축 늘어져 보일까봐 윗부분에 수평 지지대를 넣었습니다. 또 사진에 별이 안 보인다. 밝은 대상에 노출을 맞추면 어두운 별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달 표면은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매우 밝습니다. 우리가 대낮에 하늘을 올려다봐도 별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 그림자 방향이 제각각이다. 달 표면은 평평하지 않습니다. 크레이터와 언덕, 돌멩이가 곳곳에 있어요. 울퉁불퉁한 지형 위에 평행한 빛이 떨어지면 그림자가 다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원근법의 기본이죠. 조작하려면 존재하지 않던 기술, 적국의 협조, 수십만 명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음모론의 증거는 고등학교 물리학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그럼 진짜 질문은 이거죠. 달에 사람이 정말 갔다면, 그것도 여러 번 갔다면 왜 지금은 달에 가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과 동기입니다. 1969년 당시 나사 예산은 연방 예산의 약 4%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약 0.5% 미만이에요. 왜 그때는 그 엄청난 돈을 썼을까요? 냉전 시기였습니다. 이건 과학 탐사가 아니라 체제 경쟁이었죠. 아폴로 17호가 달에서 돌아온 건 1972년입니다. 그 즈음 미국은 이미 달 경쟁에서 이겼고 더 이상 달에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기술이 있다고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죠. 국제우주정거장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궤도는 약 400km 거리입니다. 달은 38만 km. 거리로만 따지면 1000배가 멉니다. 정거장에 가는 건 출퇴근이고 달에 가는 건 완전 원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에 갈 이유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020년대 후반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입니다. 중국도 독자적인 달 유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조작이었다면 오히려 쉽습니다. 세트장을 다시 차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가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정말 이상해집니다. 조작을 하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도 왜 의심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사건에는 거대한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을 비례 편향이라고 부르죠. 로켓 한 대 또는 몇 명의 사람이 달에 갔다. 말로 하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이고 그 단순함이 오히려 믿기 어려운 겁니다. 뒤에 뭔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야 균형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둘째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진실은 대체로 밋밋합니다. 체크리스트와 품질 관리, 시험과 실패, 그리고 다시 시험. 하지만 음모론은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악당이 있고 비밀이 있고 반전이 있죠. 인간의 뇌는 데이터보다 서사를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서사는 증거보다 오래 남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대의 공개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무조건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력과 기관이 거짓말을 했던 사례도 있었죠. 그러니 사람에게는 달 착륙도 그 연장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알고리즘이 기름을 붓는 것이죠. 강한 주장, 놀라운 결론, 분노를 부르는 영상이 더 멀리 퍼지니까요. 진지한 설명은 느리고 음모는 빠릅니다. 그렇다고 의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은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과학의 의심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결론부터 고르는 게 아니라 증거가 어디로 가리키는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달 착륙 이야기에 그 질문을 적용해보면 답이 꽤 명확해집니다. 달에는 지금도 남아있어야 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레이저 반사경 같은 것들이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잘 보이게 되는 흔적도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이 아폴로 착륙 지점을 향해 착륙선 하강 단계가 보이고 이동 흔적도 식별된다는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대기가 없으니 지워질 일이 적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증거들이 한 나라의 주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 기관, 여러 팀, 여러 방식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쌓이고 있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바꿔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달에 갔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런 인류의 위대한 성취를 믿기 어려워하느냐? 그 질문은 달 착륙을 넘어서 우리가 과학과 역사를 대하는 태도까지 건드립니다. 거대한 성취를 볼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구멍을 찾습니다. 나를 속였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먼저 올라오죠. 그 순간 세상은 복잡한 현실이 아니라 선악이 갈리는 드라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음모론자가 되어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영상부터 만들고 월석을 위조하고 달 표면에 남아있어야 할 장비를 설치를 하고 소련과 제3자 검증까지 넘어가려 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조작은 점점 더 거대한 사업이 됩니다.
결국 가장 간단한 방법이 남게 되는 것이요. 바로 실제로 달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그렇게 여러 번 달에 다녀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의 성공이 워낙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서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발사 지연과 기술적 결함, 그리고 아폴로 1호의 비극 같은 아픈 희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력 발사체였던 세턴5 로켓조차 비행 중 기체가 극렬하게 떨리는 현상을 겪거나 엔진이 멈추는 위기를 수시로 넘겨야 했습니다. 우주로 가는 길은 단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죠. 인류는 그저 수많은 좌절보다 찬란했던 승리의 순간을 더 깊이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아르테미스 미션이 신중한 이유는 기술이 퇴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희생을 통해 배운 데이터와 더 엄격해진 안전기준, 그리고 수백 배 정밀해진 중복 점검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발사 날짜를 헤드라인에 장식할 날짜로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4명의 우주 비행사를 안전하게 보냈다가 다시 그들의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문제가 발견되어서 롤백을 선택하거나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결정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만 개의 부품이 엮인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 인류의 경험이자 성숙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하듯 달을 향한 모든 성공적인 미션은 기술적 과시가 아니라 인내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기다림은 더 멀리 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음모론보다 한마음으로 인류의 도전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될과학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